그러므로 해석이 있은 후에 환자가 사용하게 된 방어는 억압, 동일시라고 그랬죠, 교수님? 동일시, 감정의 분리, 그리고 전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환자에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일어난 방어의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남성을 동일시하려는 것은 상당한 변화와 더불어 지속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2. 해석이 있은 후에 거세 욕구는 이전처럼 추사되기보다는 억압되었다. 3. 이성적 욕구에 대한 반동 형성은 많이 감소되었고 일부는 감정의 분리로 대치되었다. 4. 어머니와 언니를 향한 자존심에서 비롯된 반동 형성도 많이 감소되었고 일부는 전치라는 방어 기제로 바뀌어졌다. 5. 억압된 웨디푸스적 욕구와 기억이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어의 변화를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병적인 방어가 사라졌다거나 정상적인 방어로 교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는 좀 더 유아적인 방어가 덜 유아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중 어떤 것도 관찰된 자료로 보건대 적합치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남성을 동일시하려는 방어는 분석 전과 후 모두 다 존재하였다. 해석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동일시는 그녀의 성적인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성에게 구애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동안 자신은 남성의 역할을 하였다. 해석이 있고 나서는 동일한 방어 기제가 직업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녀가 존경하는 남성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이라는 여기서 연장은 그녀에게 선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 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분석 전후 모든 경우에서 그녀의 행동을 결정지은 것은 그녀의 여성적이고 근친상간적인 소망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남성과의 동일시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남성적인 소망도 만족시켜 주었지만 지금 토의이 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행동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좀 더 성숙해졌고 공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더 정상적으로 된 것이다. 해석이 있기 전에 그녀의 남성 동일시는 동성관계로 표현이 되었다. 해석 후에는 그녀의 스승이었던 나이 든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녀는 현실적으로 보상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직업적으로 겨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시라는 방어 그 자체는 어떠한가? 남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 스승의 전문직이라는 연장, 툴은 명백히 남근을 상징하며 그것의 사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남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무의식적 환상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행동 양상, 타협 형성은 전체적으로 좀 더 성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시는 해석이 있은 후에 덜 유아적이거나 좀 더 정상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를 살펴볼 때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 방어는 틀림없이 감소되었다. 동일시처럼 변하지 않는 채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다. 대신 일부가 감정의 분리와 전치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은 교체가 반동 형성보다 덜 병인적이라거나 덜 유아적이고 덜 퇴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억압이라는 방어를 생각해보자. 해석 후에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억압의 해소가 일어났다. 5세 때의 근친상간적 기억이 처음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억압이 더욱 강해진 다른 측면도 있는데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거세 욕구가 전에는 투사를 통해서 저지된 반면 해석 후에는 억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해석이 있은 후에 투사하는 방어 기제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병적인 방어가 될 수 있는 억압이 그 자리에 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전체적인 갈등과 분리시킨 채 각각의 방어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한 정신분석으로 빚어지는 방어의 변화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어를 그와 같이 분리하여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갈등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토의해온 사례에서 해석이 환자의 방어에 미친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해석이 있은 후에는 그 전보다 자신의 양적인 웨디푸스적 소원,
파생물들을 보다 잘 참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적 욕구에 대한 방어가 해석 후에 좀 더 약화된 것이다. 그와 같은 욕구의 파생물들을 정리해보면 분석가에 대한 애정, 분석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애정과 아버지의 사랑을 동경했던 기억, 나이가 많고 자신이 존경해야 하는 남자와 가까워지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소망, 남성을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 경쟁자적인 여성에 대한 분노 등이다. 동일한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석이 있은 후에 불안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의 본능적 파생물들을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석 전에는 그와 같은 파생물들이 너무 위협적이고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해석 후에는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 해석 전에는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의 반응을 보였다. 즉, 연상의 남성, 아버지, 분석가, 선생으로부터 사랑과 성적인 만족을 바라는 열망은 연상에 결혼한 여성, 즉 어머니, 언니, 친구에 대한 질투심과 더불어 남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반항하고 그들을 거세하고 괴롭히며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쪽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애정관계를 맺는 식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다. 해석 후에는 동일한 욕구와 질투심에 대한 반응, 욕동, 파생체와 방어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 형성이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덜 방어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방어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해석 후에 그녀가 보인 양성의 웨디푸스적 소원에 대한 반응도 육동 파생물과 방어 간에 이루어진 타협 안으로서 해석이 있기 전과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적 파생물이죠. 파생물들에 대한 소위 병인적 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새로 형성된 타협안이 전의 것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욕동의 파생물과 방어 간의 타협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방어의 분석을 갈등 요소의 분석과 분리하여 말할 수 없듯이 방어의 변화 역시 전체적인 갈등이나 타협 형성과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 실제적인 임상 사례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동일한 결론을 얻을 것이다. 방어 분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지금까지 기술한 경우처럼 간결한 형태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분석 과정 중 해석 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본책에서 소개된 예보다 가벼운 것으로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수주나 수개월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분석가의 능력 못지않게 독자의 인내력도 요구되는 분석 자료의 소개 없이 해석과 심리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분석 자료 제시의 난이의 관계 없이 결과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해야 된다. 즉, 변하는 것은 타협 형성이지 이것 또한 저것의 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어는 병적인 것이거나 유아적인 것이거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방어가 있다고 한다면 방어를 1차적인 방어, 2차적인 방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원시적인 방어가 있고 성숙한 방어가 있는데 원시적인 방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투사나 투사의 동일시 또는 분열, 이상화, 평가절하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주 유아 초기에 사용했던 초기부터 사용해온 어떤 이런 방어 기법들인데 이 방어를 원시적인 방어 기법이라고 하고 보통 리프레션을 중심으로 승화나 혹은 반동 형성이나 뭐 이런 조금 더 어린 시절의 방어 방식과는 다른 조금 더 자란 후에 애들펄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어, 리프레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거의 펑션인데 억압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보통 에디퍼스 컴플렉스 기간을 지나야 되니까 보통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남근기는 보통 3세에서 6세로 보는데 에디퍼스 컴플렉스는 그 어떤 남근기의 후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 4살에서 5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 다르긴 4살에서 6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래서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어떤 아이는 말을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애도, 어떤 그 후로 다른 애들보다 6개월, 1년 후에 말을 시작하는 애도 있는데 그 자체가 꼭 발달 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특성이 아이들이 잘하는 속도가 각각 다른데 어느 영역에서 빨리 잘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숙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도 다양한 방어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방어를 1차적, 2차적 방어하니까 마치 원시적인 방어는 사용하지 않고 성숙한 방어만을 사용해야 건강한 것처럼 볼 수 있는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봐야 돼요. 1차, 2차라고 학자들이 분류한 것일 뿐이지 그런 방어를 쓸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어야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1차적인 방어를 우리가 다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썼던 그 방어도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방어를 다 사용해요. 그래 우리 모두가 투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투사의 동의시를 사용하고 있고 분열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타협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전체적인 타협형성 자체가 건강한 타협형성인가 하는 쪽으로 병리적인 타협형성에서부터 건강한 타협형성으로 혹은 미성숙한 타협형성으로부터 성숙한 타협형성으로 이렇게 크게 옮겨가는 틀을 우선 봐야지. 그 속에서 세세하게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역동이냐고 하는 건 그 세부적인 것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어가 넌 성숙한 아이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 투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분열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면은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성숙의 두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두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포지션이 PS 포지션과 D 포지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하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둘로 나누는데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는 대상 자체를 아주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으로 분열시키죠. 그 속에서 불안이 심해지면 바로 분열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이때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투사를 사용하거나 투사의 동의시를 사용하고 평가절하라고 어떨 때는 이상화를 하고 이제 이런 세계가 어떤 어린아이들의 초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방어 기제들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필요할 때는 사용한다는 급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고 해서 과거에 가졌던 방어 수단을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타협형성상 필요할 때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디프레시브 포지션 자체하고 PS 포지션 자체가 아까 PS 포지션은 어떤 분열 기제를 중심으로 대상을 아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류하는 이런 패턴이 사라지고 어떤 대상을 온전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생겨나면서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치매적이어서 내가 판타지 속에서 끊임없이 없애버리고 싶었고 실제로 내가 없앴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나를 따뜻하게 양육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후회스러운 정서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기워서 갚아드리고 싶은 생각 기워서 갚아주고 그리고 보상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이런 포지션을 우리가 우울적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울적 자리는 우울증의 우울이 아니라는 여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웃을 어쩌면
내가 원대상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 내가 굉장히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나쁜 엄마라고 나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가 사실은 나를 따뜻하게 양육해준 엄마라는 것이,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두 엄마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얘기, 분열시키니까. 심리 내적인으로는 배드 아버지하고 굿 아버지가 둘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심리 내적으로 이게 통합되는 과정이 우울적 자를. 그래서 한 대상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말을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그냥 이게 문자로만 들었으니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느 대상을 보거나 그 대상에게는 우리가 취할 만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항상 많은 경우에, 우리 특히 내가 어떤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아주 배드 아버지로 봐버리거나, 또 조금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올 배드 올 굿으로 느끼는 이런 패턴은 우리 어른이 돼서 계속 있는데, 이게 PS 포지션이라는 걸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셀프 리플렉션 혹은 셀프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가 디포지션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저 사람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때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심리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나를 성찰하고 자기 분석을 할 때는, 저 사람 안에 저 사람도 참 상처 때문에 저러는 것이었어. 저 사람 안에 참 내가 안쓰럽게 느끼고 내가 좀 돌봐줘야 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런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지만, 어떤 경우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계속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방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때는 인전 태세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이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남지 못해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PS 포지션으로 바로 돌아갔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흐리멍텅하게 저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러고 있다가 저 사람한테 맞아서 내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PS 포지션으로 바로 선회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 포지션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열도 일어나고 이런 기제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시에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전시에 예비군 동원돼서 전쟁터에 갔다고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하던 방식으로 전쟁터에 임했다간 하루도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타협 형성을 해야 돼요.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을 우리가 불가피하다. 우리가 실존적인 인간으로 사는데 타협 형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타협 형성 속에서는 내가 우선 나를 지켜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욕동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삶, 혹은 나의 트루 셀프를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장애 요인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다치지 않게 해서 나를 방어하는 방어 수단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방어 수단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썼던 연장이 가장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평화시에는 성숙한 방어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교류할 수 있는데, 아주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가장 프리미티브한 방어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나를 지켜내고, 그리고 나서 방어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내가 안정될 때는 또 이웃을 돌보는 디포지션을 다시 돌아가서, 혹시 내가 불가피하게 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에게도 또 상처를 준 게 없는지 살펴보는
이런 성숙한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PS 포지션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방어들을 쓰지만 다시 성찰하는 자아로 되돌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기워야 되겠죠. 어떤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어떤 보상하는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보상하는 이런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게 있으면 그 상처를 내가 기어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그 노력도 하면서 다시 관계를 개선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겠지만 내가 인격이 말살될 상황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내가 좋은 사람 노릇하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우선 우리가 생존의 본능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성적 욕동이라는 것과 함께 그 섹슈얼 드라이브라는 것과 대칭적으로 처음 썼던 것은 셀프 프리서버티브 인스팅트,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걸 처음에 썼어요.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본다면 성적 본능은 결국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연결되죠. 그 성적 행위는 어쩌면 이타 행위예요. 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노력이 성적 행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개체인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 또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자기 종족을 위해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기 개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개체를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 있다고 봤던 것, 셀프 프리서버티브 인스팅트라고 혹은 셀프 프리서버티브 드라이브라고 봤던 것은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학문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으로서 이걸 나중에 데스 인스팅트나 혹은 공격성이라고 볼 것이냐 혹은 이런 자기 보존 본능 자체를 이고 인스팅트라고 부를 것이냐 혹은 어그레션이라고 부를 것이냐 데스 인스팅트라고 부를 것이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인 구성은 각각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동은 그건 우리는 타고난 것이죠. 자기 개체를 보존해야 되는 역동이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 방어 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죠. 왜 디펜스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되면 내 개체를 보존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를 잘 보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선 내가 살아남아야 돼. 디펜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의 틀보다 우선 좀 실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밀림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문명사회에 있지만 문명사회에서도 심리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심리적인 공격 자체가 외부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공격은 어쩌면 우리 신체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이게 드라이브라는 얘기. 이 신체 외부에서 오는 것, 외부에서 오는 투사의 동시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이 외침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고 또 하나 나의 인스팅트가 발현함으로써 이 본능 혹은 이 드라이브, 이 역동에 따라서 행동하다가는 내 개체를 보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내가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추방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역동을 적절한 선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방어의 수단은 마치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사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한다는 이런 그런 태도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수단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이 얼마나 세련된 것이냐 투박한 것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선 내가 필요한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보존해내면서 자기 실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 있으려면 우선 자기를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체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왜 그렇게 디펜시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 디펜스를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그럼 디펜스를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굉장히 벌러러블한 입장, 침해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이 사람을 어떤 무장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방어를 풀었을 때는 서로 그래도 대등한 입장이 되는데 자기는 방어를 하면서 상대방 보고 방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침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어를 프리헤드폰 환자들을 우리가 돌볼 때 상담자들이 프리헤드폰 환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폭행하지 말라는, 학대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시적인 방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해 오고 있어요. 근근히. 그런데 상담에 왔더니 상담사 선생님이 너는 지금 사실은 네가 두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방어가 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너는 뭘 얻고 싶어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고 이렇게 초대한다면 누라티가 환자의 경우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그런 초대에 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초대 자체가 이 사람은 아직 이고 스트렝스가 없기 때문에 이 방어 수단이 아니면 자기를 지탱해낼 수 없다는 얘기.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 타격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 방어를 내려놓으라고 방어 분석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에 원본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너에게는 엄청난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것을 억지로 방어하느라고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공격성을 나한테 지금 프로젝션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 사람 안에 있는 욕동들을 대면시키고 이 사람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살해당하는 이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도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게 내가 봐서는 아무 타격이 안 되는 것들인데 상대방 입장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좋은 뜻이니까 결국은 너는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분을 도우려고 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방어 얘기는 어쩌면 정신분석 전체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어 자체가 좋고 나쁜 방어가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어떤 것은 양질의 방어라는 것이 없고 방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필요할 때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을 나는 내 성찰을 많이 하고 나는 영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방어는 쓰지 않겠다고 내가 가진 방어를 다 내려놓고 내가 성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다가 사고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그런데 필요했던 연장들은 버리는 게 아니고 잘 보존하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방어 수단 자체를 내 무기고에서 다 없애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도울 때도 그분들이 방어 수단을 다 없애야 된다고 이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 그건 나쁜 것이니까 버려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방어는 그 살아가면서 필요 불가결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 누가 더 뭐 많이 그러니까 방어를 너무 많이 의지하냐, 아니면 필요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지 방어 자체가 꼭 병리적인 거는 그렇죠. 네. 아니다라는 거일 텐데, 그래서 내담자를 볼 때 방어를 막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또 쓰고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 그러면은 그럴 때 그 굉장히 뭔가 닿지 않는 느낌이고 정서적으로 뭔가 접촉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그럴 때 굉장히 그 방어로 인해서 그 내담자 전체를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병리화 해가지고 진짜 가망성 없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 내담자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또 저걸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존중하는 마음, 방어를 존중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내담자가 그렇게라도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내담자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방어는 어떻게 보면은 밥이 있다면 뭐 반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반찬 없이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찬이 누구에게는 정말 매일 뭐 정말 맛없는 김치만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주 고급스러운 또 이렇게 그 사이드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어가 어떤 성숙도, 똑같은 방어를 써도 여기서 이제 카레 누나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시를 똑같이 쓰지만 그 동일시의 어떤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에 예, 쓰느냐에 다 다르죠. 예, 또 투사를 썼고 또 억압을 썼고 하지만은 그 방어 자체를 썼다라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아주 해석을 했을 때,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이렇게 조금, 내담자에 따라서는 그 예, 소소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해서 네, 말은 안 하지만 심리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마치 병명을 주는 것처럼 돼버려요. 잘못하면 음, 진단명이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잘못하면. 네, 그럼 자기 셀프 이스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환자도 생겨나죠.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네,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마치 이게 천형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걸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성격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건 하나의 통계일 맞아요. 뿐인데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프레젠테이션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그쵸. 오히려 그게 이 사람을 옥죄는 어떤 또 하나의 비립 시스템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방어를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방어를 쓰면서도 자기가 방어를 쓰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반동 형성을 썼어요. 근데 네.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제가. 네.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알아차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네. 반동 형성을 썼는지.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건 옛날에 그쵸? 정시무수 공부 안 해도 옛날에 성숙한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저놈 네네. 미워 죽겠네. 떡 하나 더 주지. 그리고 떡 주다 네. 보면 또 이렇게 떡 먹는 모습 보면서 또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방어를 쓰면 옛날 같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알아차리는 거가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가 쓰면서도 쓰고 나서 이거 반동 형성인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절하게 제가 쓴 그 대상은 좋았을 거예요. 제가 반동 형성을 써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안에 있는 역동인데 네, 어떤 파괴적인 역동을 반동 형성을 통해서 돌려서. 오히려 러브로 바꿔내는 과정이니까 그 상대방 네,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받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큰 드는데,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 저는 돌이켜서 생각할 때, 이거 방어기제요. 내가 반동 형성을 썼구나. 이렇게. 그래서 웃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심리 음, 역동의 변화를 통해서 방어긴 하지만 그걸 꼭 방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건강한 관계를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성숙의 과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방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도 좀 조심스러워요. 네. 그쵸. 방어라기보다는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한 관계 형성에 하나 더 스텝 바이 스텝을 가는 건데 음, 그 중에 이것이 또 나한테는 억울하고 힘든 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동 형성 자체가 방어 기능도 한다. 방어 기능도 하지만 사실 내 역동 충족도 일어나고 내 성숙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타협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로만 보지 말고. 음, 네. 방어라는 하나의 행위 속에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내 역동 충족과 방어가 동시에 작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순전히 방어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방어보다는 조금 더 방어와 함께 건강한 것을 또 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체험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면은 내가 상대방에 느꼈던 어떤 정서들도 나의 투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반동 형성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약점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약점이 나의 투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관계를 빌드업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고 음, 혹시 그런 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이 반동 형성에 의한 접근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내 소망대로 내 유시대로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이 비교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지금 음, 남선생님 그 셀프 리프렉션이나 혹은 셀프 어널리시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음, 과정들이 가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도 음. 좋아지고 내 스스로의 셀피시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원숙해지는 거죠. 우리 사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방어가 교수님 말씀 듣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 사람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한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극한에 몰려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 공격성들이 그 사람의 살기 위한 어떤 방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살기 들고, 위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 있을 때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뭐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치부까지 다 드러났을 때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밀려버리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야,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 뭐 방어라는 것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몰렸을 때는 한 인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쪽 이렇게 좀 들게 됐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신병리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충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써오던 방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킹했던 어떤 방식인데 내가 그 방어를 쓰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쓰던 방어 수단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지지 않고 내가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신병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실패한 상태가 어떤 정신병리라는. 그래서 그 또 한편 생각하는 게, 아, 이게 어떤 신앙적인 차원과도 다 연결되지만 어떤 신앙이든 뭐든 간에 한 공동체나 어떤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그룹이 성숙한 그룹이라는 걸 평가하는 척도가 얼마만큼 이런 때로는 자기의 어떤 방어와 또 때로는 넘어가서 또 자기가 위기 닥쳤을 때 이걸 적절하게 또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소통하고 원활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말씀하신 우울적 자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소통하고 원활하게 이 순환이 되는 게 참, 그게 또 어떤 성숙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 아까 남 선생님 말씀하신, 아, 본인이 어떤 반동 현상을 사용했을 때 깨달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느끼는 건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그걸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때로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아, 이건 좀 뭔가 좀 묘한데, 기분이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뭔가를, 떡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받았는데 그 그렇죠. 떡이 굉장히 쉽지 저에게 않아. 묘하게 다가오는데 아, 맞아요. 맛은 네네. 있는데 이게 뭔지. 네, 그런, 아, 이게 그 그분의 반동 형성으로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럴 수도 떡이구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좀 그 얘기는 그분 안에 심적인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심적인 갈등을 내가 이해하면은 그분과의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나오죠. 음. 근데 이제 저분은 제가 반동형성이라고 썼던 그분은 저의 말에 굉장히 호응을 해주시고, 굉장히 그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뭐 무슨 심한 갈등이 있어서 반동형성을 썼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 그 심한 갈등이 있어서 반동형성을 썼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입장을 조금 더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좀 더 조금 약간 지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그 부분이 마음에 저도 안 들어요, 실은. 마음에 안 들죠. 저도. 그러니까 예, 내 근데 안에 이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제3자가 그분한테, A라는 분한테 컴플렉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컴플레인을 우리가 했어요. 잘 보시면 내가 네. 반편성을 할 때는 우리 생각에는 내한테 컴플릭이 없는 것으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방어라고 하는 것은 내 무의식이 의식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음, 몰라요. 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성찰하는 능력이 생겨서 본 거지. 그 시점에서는 네. 나는 순전하게 이 사람에게 좋은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서 일단 사라지는, 억압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잘 격려해주고 이렇게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리플렉션 해보니까 나도 사실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분의 그런 행동이, 그런 그분이 행동이 마음에 마음에 안 든 게 안 아니라, 들었지만 그쵸.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동 형성으로 나오는,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나한테 공격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음, 패주고 싶어요. 근데 패주는 대신에 떡 하나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 하면서 다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성숙하게 성찰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촌락공동체에서 내가 자랐는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사람들의 인터랙션 속에서 나는 그 어린 시절에 봐왔고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부끄러운 일이 생겨나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 생겨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부인하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나 자기의 죄의식을 만나는 것은 누구도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강렬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산 사람들은 오래 서로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 역동을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저 녀석이 또 저러고 있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당했을 때 너 또 전에 했던 거 또 하잖아 라고 이렇게 그렇게 정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아요. 그죠? 찾아가서 오히려 막 더 뭐 사주고 막 이렇게. 그냥 뭘 특별히 뭘 하지는 않지만 얘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그렇구나. 당신 그러셨네요. 라고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 촌락에서 조금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다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도 너 이래서 이러는 거라고 야단치지 않는 이 사람한테 훈계를 해주고 싶은 사람은 또 있는데 근데 훈계가 맥히지 않는다는 그러면 더 이 사람은 더 자기의 부끄러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더 뭐라고 할까 더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더 나쁜 결과가 오는데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는 배운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그 얘기를 요즘 이제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은 다 방어하면서 사는 그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를 방어하고 있는데 너 방어하고 있잖아. 하고 확 이거 들춰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심리 상태를 견뎌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럼 부끄러워서 이웃들과 관계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서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알지만 그걸 그냥 수용해주고 컨테인해주는 이웃들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우리 상담사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물론 방어 분석을 통해서 이분들이 통찰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좋은 타협형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찰스 브레너의 얘기가 맞지만 찰스 브레너의 얘기가 함부로 따라갈 부분이 아닌 이유가 현대 정신분석적인 입장의 시각이 또 필요하다는 이 사람의 성숙도가 이런 방어 분석을 감당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셔서 방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해석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내가 상담자가 아직은 그걸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직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가 자기 안에 있는 힘든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방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좌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힘듦이 있다는 그 힘든 것을 더 좀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인내롭게 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 방어를 내려놓게 되는데 먼저 내가 너 방어하고 있는 모습 너 알지?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바로 들어가면 상처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 분석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방어 분석을 사용할 시점과 방어 분석을 아직은 내 마음속에 컨젝처로서 방어 분석은 계속하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훈련된 분들은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런 분석이 방어 분석이 바로바로 일어나요. 지적이 훈련된 분들은 어떠면은
그럼 그거가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안에 컨테인하지 못하고 바로 내담자한테 이걸 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와버리고 저항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상담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인텔렉츄얼 한쪽에서 접근만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도 항상 인텔렉츄얼한 부분과 이모셔널한 부분이 함께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잘 배합돼서 전달될 때만 효력이 있는 거고 이모셔널이 아직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면 아직은 해석을 전달하지 않고 내 안에 컨젝처로서 내 추론으로 그냥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